네, 총리님, 어제 국가 채무, 국가 부채 때문에 좀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국가 채무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부담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도 제가 그런 취지로 이재명 정부의 지금 재정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결국 지금 이제 나라빚이 너무 급격하게 증가한다는데 제가 오늘 기사를 검색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전라북도가 전라북도 지방정부에서 동학농민혁명 유족에게 연 120만 원씩 준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보셨습니까? 제가 그 기사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132년 전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에게 1인당 120만 원. 그래서 대상이 증손 자녀까지 723명이라고 합니다. 동학농민혁명을 제가 폄훼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 그리고 이런 정도의 돈을 주는 것이 맞을 것이냐. 그러니까 벌써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럼 뭐 임진왜란 유공자도 만들지. 보훈처 장관님, 6.25 참전 유공자 1년에 얼마 드립니까? 아니요, 월 49만 원씩 나갑니다. 월 49만 원씩이요? 네. 자, 저는 이 6.25 참전 유공자, 제1, 2 연평해전 뭐 우리 많은 유공자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동학농민혁명 후손, 증손자에게 주는 것이 과연 맞을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전라북도가 지금 재정 자립도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우리 기획예산처 장관이 아실까요? 전라북도 재정 자립도 얼마나 됩니까? 지방 정부의 재정 자립도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원님 저게 국비입니까 지방비입니까? 지방비로 하겠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런데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 아니 그 앞에서는 국가 채무를 말씀하시길래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아니 제가 나라빚도 이런데 지방빚도 이렇게 되고 결국 전라북도 재정 자립도가 실질적으로 23.32%입니다. 그럼 나라 돈 들어가죠? 전라북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거죠. 기획예산처 장관님. 의원님 아니 전라북도가 돈을 왜그 국가 채무 관련해서 아까부터 도입 부분도 그렇고 좀 전에 그런데 재무 자, 제가 질문한 거에 답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아니 의원님 말씀 중에 제가 보기에는 사실관계 다른 부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아니 사실관계가 뭐가 다릅니까? 장관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나라빚도 늘어나는데 지방 정부도 이렇게 쓰는 것이 맞느냐 우선순위가 맞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하는 것이 틀린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죠. 우리 나경원 의원님 국가 부채에 대해서 좀 이따가 그 기획예산 그러면 장관님 지금 나라빚이 증가 안 되는 제가 충분히 드릴 테니까 먼저 나라빚이 나경원 말씀하시죠. 줄었습니까? 저에게 발언 기회를 충분히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드릴 테니까 나경원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자, 국방부 장관님, 호남 반도체와 관련해서 결국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주한미군하고 협의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지난 6월 하순경으로 기억됩니다. 6월 하순경. 그러니까 이 발표하기 전부터 했다. 발표 난 반도체 클러스터 민관 합동 회의 하기 전에 아닙니다. 시작을 했다. 그 후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러면 발표가 먼저 되고 이렇게 후에 한다면 결국 협의하는 게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호남 반도체에 대해서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 환경부 장관께서는 뭐 물 문제나 용수 문제나 전력 문제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매우 부족한 부분이 있고 결국 이러한 부분의 조건도 성취되기 어려운데 또 이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도 실질적으로 보면 이 광주 군공항 이전이 나오면서 이제 주한미군 철수 제7공군 박살내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호남 전당대회 앞두고 광주 전당대회 앞두고선 뭐 이 민주당의 핵심 시민단체에서 제7공군 박살내자
주한미군 철수 끌어내고 철수 나오고 대통령은 속도전 전격전 지시하고 이 타임라인을 보면 그 부분은 저 부분은 우리 민주당하고는 관련이 없는 네. 것 같고요. 잠깐만. 네. 네. 예. 네, 신중히 하겠습니다.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국가부채부에 대해서 기획예산 장관님 말씀해 주시고 혹시 국방부 장관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 장관 네, 말씀하세요.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경원님께서 얘기하신 국가 채무와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아실 수 있도록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재정이 과연 지속 가능하냐 지속하지 않느냐는 국가 채무의 속도만 보지는 않습니다. 과연 그 지출이 효율적이냐, 또 GDP는 성장하고 있느냐, 이자 지출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 부채 규모는 어떠냐, 이걸 종합적으로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분만 가지고 이것을 확대 해석하거나 과장해서 얘기를 하면 국민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국가 부채의 절대 수준 또는 상환 능력 이런 것을 함께 보지 않으면 재정의 현실을 왜곡하는 거다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선 국가 채무만을 절대시 여기면서 최우선시 여기면서 그러면서 위기 시에 소극적으로 재정을 운영했던 윤석열 정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축의 악순환을 명징하게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가 채무 관리를 우선시 두고 경기 둔화에 소극적으로 대응했고 감세 정책을 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3년에 걸쳐서 무려 100조의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이것은 결국은 재원을 불용 또는 집행을 지연하게 하면서 성장률을 하락시켰고 수입 채무를 악화시켰습니다. 불과 우리가 2년 전에 똑똑히 봤던 그 학습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GDP 대비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이자를 내고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 정도 수준입니다. 주요국 대비 결코 높지 않습니다. 5년간 증가폭도 낮습니다. 충분히 감당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요 지금 정확히는 0.46%포입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0.8, 일본이 0.9, 미국이 1.2% 정도입니다. 세 번째, 부채 규모만 놓고 보더라도요 절대 수준이 주요 선진국보다 크게 낮습니다. GDP 대비 IMF가 발표한 겁니다. 2026년도 올해 한국이 54.4로 얘기를 했는데 G7이 123.8, G20가 83.6, OECD가 71.3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 이후에 부채가 좀 많이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코로나 위기 극복이 있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지난 정부 3년 동안 감세와 세수 결손에 기인한 부분이 큽니다. 저희는 내년도에 이제 곧 예산이 저희가 공개될 텐데 두 마리 토끼 다 잡으려고 합니다. 소위 재정과 경제의 선순환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제대로 우리가 적극 재정을 통해 가지고 경제를 성장시키고 그것이 바로 이 성과, 즉 재원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나와서 다시 투자할 수 있는 이 선순환을 이번에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국가 부채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 전 정부와 비교할 정도로 제가 확연히 떨어뜨릴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윤석열 정부 그 전 어떤 정부와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저희는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미 25조의 재량 지출과 2조의 최초의 의무 지출 구조조정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구조조정도 그래서 지출이라도 동시에 깨하고 있는 역대 정부의 최초의 그런 재정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네. 기획예산 장관 말씀하셨는데 어제 박수영 의원님께서 우리 국가부채 문제에서 D1, D2 그러니까 국제 표준을 명확하게 하고 여야가 바뀌게 되면 국가부채의 기준을 달리하는 부분을 이번에 정리를 깨끗하게 하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과제라고 보고요. 우리 기획예산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국방부 장관이 하실 말씀 계세요? 네,
한미 연합 방위 태세에 공백이 없도록 신중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우리가 국회에서 서로 날카롭게 질문하고 또 방어도 하고 혼도 나고 서로 고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